오늘은 실습하는 두께 측정 과정인데 실제로 이제 두께 측정 과정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언급을 할 겁니다. 이거는 네, 이겁니다. 비파괴 시험, 아까 NDT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NDT에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NDT가 있고 NDI가 있고 NDE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과정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들이 NDT는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왜 못 대게 했더니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는 어디 분야에 속하느냐 하면 여기 속하는 거죠. NDI라고 하는. NDT나 NDE는 자격증이 없이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NDI는 자격증을 요구할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격증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합법 판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판사가 어떤 판정을 내릴 때 뭘 갖고 판정을 해요? 법에 근거해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뭐 무기징역 뭐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려고 그러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판정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NDT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단순히 시험체를 파괴하지 않고 건전성, 성능, 결함의 존재 등을 조사하는 단순한 결함 검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험을 했는데 일단은 시험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격증이 필요 없다는 거죠. 판독은 나중에 문제지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자격증이 필요 없이도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NDE는 뭐예요? 재료의 부하 조건이나 환경 조건을 파악하고 파괴역학적으로 재료의 수명을 예측하여 종합적으로 재료의 건전성을 평가한다. 여기는 뭐냐면 파괴 플러스 비파괴예요. 그러니까 비파괴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파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괴한 거하고 비파괴한 거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거기에는 자격증이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종합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여러분이 아무나 해도 관계없는데 NDI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파괴 시험한 후에 결과와 기능 및 건전성의 판정 기준에 따라서, 그죠?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에 따라서 합부의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함이다, 아니다 판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근거에 의해서 결함이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 거죠.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질문을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자격증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나 실제로 따져보면 NDT나 NDE는 자격증이 없이도 가능하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는 거는 반드시 NDI라고 하는 그런 분야만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됐어요. 더 문제는 뭐냐면 판독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많은 분들이 비파괴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들이 판독에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사실 이 비파괴 장비에서 뭐 초음파도 그렇고 엑스레이도 그렇고 자본 탐상, 뭐 침 탐상, 에디커러도 모든 비파괴 방식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절대값이 안 나와요. 상대값이 나와요. 자, 절대값이 나오는 거, 상대값 나오는 거 무슨 차이냐면 상대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서울역까지 몇 킬로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몇 킬로입니까? 하는 건 절대값이죠. 안 변하잖아요. 그런데 이 장비 쓰면요 30분 걸려요. 이 장비 쓰면요 40분 걸려요. 이 장비 쓰면 50분 걸려요. 아니 내가 몇 킬로냐인데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다 장비마다 달라요. 이거를 염두에 두고 비파괴를 접근하셔야 돼요. 그냥 일반 계측기처럼 접근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상대값이 나온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 유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절대값이잖아요. 절대값은 뭐예요? 누구나 봐도 항상 똑같은 대답이 나오고 항상 정확하고 그 다음 파괴를 해서 증명을 해도 맞는 얘기죠. 그러면 상대값이 나오는 걸 절대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기술.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러한 실습하는 기술을 통해서 내가 정확하게 절대값으로 변환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냥 단순히 기술만 배우고 교육만 받아서 자격증 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제가 강조되는 건 뭐냐면 결함 판독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판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판독한다는 얘기는 뭐가 돼요? NDI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정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코스를 통해 가지고 자격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준하는 기술을 오늘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 가서 볼 줄 알고 어디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고 어디 가서 뭔가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걸 아무나 이렇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갖는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도 노하우를 전수하는 기법을 제가 알아가지고 그걸 요번에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교육은 진짜 아주 행운하죠,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상대값이 나오는데 이걸 기술 지원이 필수적인데 기술 지원이 하지 않고 비파기 장비를 팔았어요. 못 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이제 방송에 들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 이메일 쓰려고 하는데 PC가 다운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내미한테 얘기했더니 딸내미가 엄마 기다려 그러더니 오늘 지금 내가 지금 그 컴퓨터를 보냈거든 내일이면 도착할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지나갔어. 진짜 그 할머니 집에 PC가 온 거예요. 근데 이메일이 안 된 거죠. 왜 안 됐을까요? 컴퓨터는 왔는데 왜 안 됐을까요? 설치 안 해주고 그냥 간 거예요. 장비만 산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니 컴퓨터는 왔는데 설치가 안 되니까 쓸 줄 모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비파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샀어. 컴퓨터 사는데 내가 뭐 이메일 쓰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이메일에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워드를 작성하려면 워드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도식이나 어떤 표를 만들려고 그러면 엑셀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런 프로그램들이 깔려야 돼요. 아니 컴퓨터 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컴퓨터 깔라. 그래서 컴퓨터에서 가장 내가 뭐 워드를 하겠다 그러면 워드라는 프로그램을 쓰면 돼요. 그죠? 그걸 다른 거로 쓰면 좀 불편해. 그죠? 파워포인트로다가 워드 쓰려고 그러면 좀 불편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된 프로그램을 내가 깔아가지고 프로그램까지 내가 다 할 줄 알았어. 근데 보고서가 안 나오잖아요. 컴퓨터에 있는 것 뿐이지. 그죠? 내가 출력이 안 되잖아요. 그럼 출력하는 뭐가 필요해요? 프린터가 필요하잖아요.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이 딱 돼서 보고서가 딱 나왔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비파기도 이런 거야. 마찬가지예요. 비파기 장비 샀어요. 컴퓨터 샀어요. 못 써요. 왜 못 쓰겠어요? 왜 못 쓸 것 같아요? 뭐가 없어요? 프로그램이 없어. 프로그램이. 그럼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게 뭔지 아세요? 센서입니다. 센서. 초음파 센서가 몇 가지 나오는 줄 아세요? 기본적으로 이만큼 나와요. 몇 가지 나올 것 같아요? 5가지? 아니에요. 50가지? 아니에요. 500가지? 아니에요. 5,000가지 이상 나와요. 그러면 이건 아무나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비파기 장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센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센서가 센싱 못 하잖아요. 아까 제가 그 센서 물어본 이유가 그거거든요. 센서가 안 맞는 센서 쓰면요.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수도 이미지라고 그래가지고 가짜 이미지가 나와요. 그걸 진짜 줄 알았다가 오판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해요. 센서를 제가 3,000가지였을 때 울산에 있는 H사에 가가지고 H중공업에서 센서만 일주일간 교육을 했어요. 그러더니 그때 뻥 뚫린 거예요. 센서가 3,000가지를 그 종류별로 쫙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초음파 장비를 굉장히 많이 샀어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었고 선주가 와서 얘기하되 우리는 이럴 겁니다. 선지 오케이 그냥 배를 팔았어요. 뭐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센서라는 거죠. 센서를 공부하지 않으면 장비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센서를 통해 가지고 뭔가 나왔어. 이미지가 나왔어. 뭐 파일이 나오든 이미지가 나왔어. 그리고 그거 보고 결함이냐 아니냐를 누가 판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출력을 해서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이 나와야 보고서가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가장 어려운 판독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결함이다 아니다가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상당히 우리가 그 중요한 거를 오늘 공부를 해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초창기 때 초음파 장비를 병원에서 많이 썼잖아요. 가장 많이 쓴 게 뭐예요? 아들이나 딸이냐 구분하는 걸 썼잖아요. 근데 의사가 초음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의사가 진단을 했어요. 뭐 나오긴 나와. 근데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 확률이 얼마일까요? 아들이냐 딸이다 하는 확률이 50%예요. 근데 저는 그런 기계 안 쓰고 50% 할 수 있죠? 아들 중에, 아들이냐 딸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때문에 의사가 가만히 들어보니 맞는 얘기잖아요. 비싼 기계 져가지고 확률 50%인데 기계 안 쓰고도 50%다 그러면 이게 초창기 시절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제는 정확하게 나오죠.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냐면 초음파 기술은
제가 이제 88년부터 99년까지 11년간 있었거든요. 그때가 굉장히 많은 아주 호황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기술이 이제 제가 갖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접목을 하고 이랬던 거죠. 자, 절대값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비파괴는 아무나 하기 힘들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는 일반 계측기하는 회사들이 비파괴 장비를 팔았어요. 그 다음부터 두 손을 들고 안 하겠대. 왜 안 하냐 했더니 아니 일반 장비는 그냥 팔면 끝나잖아요. 지가 알아서 다 쓰는데 비파괴 장비 꼭 팔면은 뭐 와라 고장났다 또 이게 뭐냐 계속 물어보니까 계측기하는 회사들이 이제 그만 팔자. 이래가지고 굉장히 큰 Y라는 회사도 저한테 이제 선언했어요. 그만 팔겠다고. 왜냐면 팔고 나서 애프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비파괴의 특성이기 때문에 비파괴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서는 덤벼들었다가는 고생하다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남는 것도 없고 상당히 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아니 너 확률이 이렇게 틀리냐. 결함이라는데 해보니까 결함 없어요. 결함 아니라는데 결함이 있어서 뻥 터져갔어요. 그런 것이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산업기술협회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술을 줄 수 있다는 거를 마련한 건 굉장히 좋은 특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파괴 시험을 한번 제가 직접 해봤어요. 자, 해보니까, 자, 초음파를 한번 볼까요? 초음파는 이게 결함이죠. 그죠? 이게 진짜 결함이에요. 이게 절대값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타내요?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뭐예요? 상대값이잖아요. 그쵸? 이거 갖고 판단하래. 이거 갖고 요거를 유추하래. 저도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지금 80년부터 비파괴를 계속 하고 있지만 거의 40년 해도 저도 힘들어. 이거 갖고 나보고 알아맞히라고 하면 힘들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왜냐면 이게 상대값이 나오기 때문에. 자, 방사선은 어떠냐면 방사선은 절대값이 나오래요. 왜 그러냐면 필름으로 남잖아요. 필름으로. 그죠? 근데 잘 보세요. 결함 사이즈는 여기에요. 결함 사이즈는 이겁니다. 이게 결함 사이즈예요. 그렇죠? 결함 사이즈인데 필름이 여기다 갖다 대죠. 빔이 이렇게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실제 결함 사이즈는 필름에서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 B값이 나타나니까 절대값보다 크게 나타나요. 그죠? 이게 상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필름을 찍어도 절대값이 아니에요. 근데 여태까지 전부 다 절대값으로 알고 그대로 그거 판독을 했다는 거죠. 네, 엑스레이조차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요즘에는 이제 아주 너무 좋아가지고 요 결함의 사이즈를 갖다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높이하고 깊이하고 뭐 그다음 폭하고 이런 거를 너무 좋은 세상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 탐사하고 침투 탐사하고 와리 탐상을 보니까 자본 탐상도 보면 요게 결함이죠.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자본을 이렇게 뿌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위에서 보는 거는 자본의 어떤 크기지 결함 사이즈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실질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실질 요 절대값인데 비해서 자본으로다가 판독하기 때문에 자본 탐상도 상대값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죠? 판독의 에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침투 탐상 마찬가지. 침투 탐상도 여기 보니까 요게 침투 탐상의 요 결함의 크기인데 실제로 액체를 불려가지고 액체가 이렇게 현상돼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침투 탐상도 실제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상대값이 나온다. 절대값이 안 나와요. 에디 커런트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에디 커런트는 뭐냐면 이게 비접촉으로 이렇게 띄워서 해요. 띄워서 하니까 뭐가 안 맞아요? 제로값이 안 맞아요. 그래서 표면서부터 약간 띄워서 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리프트 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로값이 안 맞으니까 절대값이 나올 수가 없죠. 절대값이라는 건 제로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게 절대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비파괴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상대값이 나온다.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죠? 좀 새롭게 들리지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걸 강조해도 이제 주의 집중으로 듣지 않으면 이게 이제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좀 이해되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파괴라고 하는 걸 이제 NDT나 NDI나 ND를 좀 통틀어서 이제 비파괴라고 얘기할게요. 비파괴라 하는 거는 내부 검사냐 아니면 표면 검사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히게도 내부 검사는 방사선은 초음파밖에 없어요. 속으로 들어가는 방식은. 그러니까 내부를 보겠다 그러면 방사선을 할 거예요? 초음파 할 거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편해요. 근데 표면은 되게 많죠.
자분 탐상, 뭐 침투 탐상, 와전류, 적외선, 누설, 외관 무진장 많고 초음파도 또 표면이 돼요. 그래서 80년도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84년도에 국내 최초로 제가 엑스레이 TV 시스템을 제가 도입을 해요. 근데 그때 이제 큰 사건이 벌어지면서 제가 그걸 포기를 하죠. 왜냐면 방사선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걸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방사선을 대체할 걸 찾다 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초음파. 초음파도 보니까 표면도 되고 내부도 돼. 그러니까 제 생각엔 뭐예요? 아, 초음파만 집중적으로 하면 표면 내부 다 되니까 끝난다고 했던 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거죠. 그게. 그래서 초음파를 집중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그 ASNT라고 해서 미국 비파 학교에서 나오는 교재들이에요. 교재들도 보면 전부 다 요건 전부 다 뭐예요? 표면이고 저쪽에는 내부고. 이 내부 중에서 방사선이 지금도 아시겠지만 방사선 따기 힘들죠. 딴다 하더라도 관리가 필요하죠. 교육받아야 되죠. 그죠? 지속적으로 뭔가 보호 어떤 그 안에 있어야 되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그 방사선을 이렇게 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돼? 우리 상식으로는 앞으로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뒤로도 나와요. 그래서 그때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뒤에는 피폭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뒤에 계셔가지고 피폭 당해가지고 큰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건 정확하게 알아야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조사해 보니까 방사선은 이렇게 쏘더라도 3면이 쏘 다 나온다는 그런 보고서를 보고 제가 이거는 진짜 취급하기 어렵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예. 근데 방사선에 비해서 초음파는 얼마나 안전해요? 무지무지 안전합니다. 왜 안전할까요? 방사선은 입자가 이걸 뚫고 들어가서 일로 나오는 거예요. 입자가. 그죠? 방사선이라는 입자가 들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구멍이 나 있어요. 근데 초음파는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쪽에 한번 볼까요?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런 실험을 했을 거예요. 추를 달아놓고 요거를 요렇게 잡았다가 딱 놓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이놈이 올라갔다 떨어지더라니까요. 그죠? 아니 이게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놈이 일로 이동했다면 뭔가 구멍이 나고 뭐가 할 텐데 안 간 거예요. 옆에 있는 것만 단지 진동만 한 거예요. 진동. 그랬더니 이거 왜 그래? 아니 왜 그래? 아니 왜 그래?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반응이 다시 전달돼서 나한테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여기다가 초음파를 쏘더라도 뭔가 뚫고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최근에 이제 제가 안과에 가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초음파로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음파로다가 검사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모든 분야에 다 초음파를 다 해요. 첫 번째는 태아한테도 검사하죠. 안전하니까.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많은 분들이 초음파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초음파 파? 전자파 아니에요? 초음파의 파자가 전자파인 줄 알아요. 그죠? 전자파. 하여튼 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파자가 들어가면 먼저 전자파 이렇게. 전자파는 위험하죠. 그죠? 전자파가 왜 위험해요? 전자라고 하는 것이 입자가 가지고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파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현미으로 보면 구멍이 난다고 보면 돼요. 들어가는 실질적으로 입자가 통과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초음파에 파자가 들어가니까 이것도 전자파에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먹는 파도 위험하겠네요 그랬어요 제가. 왜? 파자가 들어가면 다 위험하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자파가 아닌 초음파는 이런 진동에 의한 것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죠? 초음파는 안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초음파를 이용한 게 무지무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실습하는 것에 이제 좀 이론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 두께 측정기가 변화를 했어요. 두께 측정기 어떻게 되냐면, 이게 두께기예요. 두께 측정기예요. 예, 지금도 쓰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두께 게이지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0.1mm짜리 틈새에다 딱 집어넣고 딱 들어가면, 이게 0.1mm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결함 있는 부분에다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맞는 사이즈 보면 이렇게 보면 0.3mm네, 0.3mm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